이거는 지금까지 딱 한 번 정도 출제가 됐었던 건데요. 뭐냐면 수입이에요. 뭐하고 관련된 거예요? 수입. 그래서 우리가 수입이라는 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물건에다가 이것저것 세금을 덕지덕지 붙여요. 네, 그래서 그 세금이 덕지덕지 붙습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관세 과세 가격에 요게 일반적으로 내가 상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관세 붙고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붙고 그 다음에 주세 붙고 교통세 붙고 교통에너지 환경세 요거 붙고 그 다음에 교육세 붙고 농특세 붙어요.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여러가지 세금들이 덕지덕지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외여행 갔다 올 때 몇 달러 넘으면 신고하라고 내리기 전에 그 쓰는 거 줘요, 안 줘요? 주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원가 그대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나라 물건이 안 팔려요. 왜냐면 대부분 외국에서 사갖고 오는 건 외국에서가 싸서 사갖고 오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그거를 만약에 세금을 안 붙이고 무한대로 들고 올 수 있어. 그러면은요. 대한민국에서 사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대한민국에서 만든 건 다 망할 테니까. 네. 그래서 물건이 들어올 때 거기에다가 덕지덕지 세금을 붙여갖고 이 물건에 대해서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 세금도 걷고 그 다음에 이 물건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물건도 어느 정도 팔릴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중국산인데 만약에 볼펜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볼펜. 근데 만약에 중국산은 500원이야. 근데 국산은 700원이야. 그럼 뭐 살 거예요? 네, 중국산 사는 사람도 있지만 요 정도 가격 차면은 국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만약에 중국산은 100원이고 국산은 1000원이야. 뭐 살 거예요? 중국산 사죠. 네,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덕지덕지 세금을 붙이는 이유가 이제 그대로 들어와 버리면은 한국 물건 안 팔려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그 농어민 분들 있잖아요. 농어민 분들이 그 수익 관련돼서 세금 안 걷겠다 그러면은 데모하고 그러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들어오면 우리나라 물건이 덜 팔릴 거잖아요. 눈에 뻔한 거죠. 그래서 데모하고 그랬었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뭐든지 다 돈 문제예요. 돈이 들어가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요걸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정답이 뭐였었냐면은요. 취득세였어요. 취득세는 수입할 때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그걸 내가 살 때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요게 한번 시험 문제에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수입 나오면 제가 맨날 이거 쓸 거예요. 뭐 쓸 거냐면 거래처는 세관이다. 그 다음에 부가세만 회계 처리하면 된다. 요 문구를 앞으로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 적을 겁니다. 왜냐면 저희한테는 솔직히 이거보다는 요게 더 잘 나오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여기 470페이지 밑에 간주임대료라고 있어요. 이거는 전산세무 2급 내용인데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간주나 의제라고 나올 때 있거든요. 요거는 가짜를 진짜로 인정한다는 법률 용어예요. 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주한다. 그러면 그걸로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간주임대료는 진짜 임대료 아니에요. 가짜 임대료인데 뭘로 인정을 해주겠다? 임대료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고로 뭐 많이 내라? 세금 많이 내라. 그래서 저도 꾸미고 여러분들도 꾸민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불로소득이라 그래서 일 안 하고 돈 버는 거.
맞죠? 이건 모든 사람의 꿈입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적인 불로소득이 요런 게 있어요. 이자, 배당, 그 다음에 부동산, 요즘에 이제 코인. 네, 요런 게 대표적인 불로소득입니다. 네. 그래서 저기 주식하는 사람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네. 코인도 한때 꺾였다가 요즘 다시 이제 기자들이 열심히 불지피고 있어요. 뭐 내년에 뭐 비트코인이 뭐 1억까지 간다는 등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부동산은 한참 열기가 올라갔었죠. 근데 요즘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공인중개사 보는 시험 인원이 20%인가 30%가 줄었어요. 그래서 간주임대료가 뭐냐면 요거 관련된 거예요. 불로소득 중에 부동산 관련된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임대를 하게 되면 요거를 받습니다. 뭐 받죠? 보증금. 그래서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간주임대료라고 해요. 그래서 그 보증금에 대해서 이자 계산을 해서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를 더 내도록. 그걸 무슨 임대료라 그래요? 간주 임대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짜 임대료예요. 그리고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쪽으로 요즘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아셔야 돼요. 잘된 사람보다 망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거 빼고. 그리고 이거는 다 돈으로 하는 거예요. 이자 많이 받고 싶으면 통장에다가 돈 많이 넣어 놓으면 돼요. 통장에다 100억 넣어 놓으면은요 1년에 이자로만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나와요. 네. 근데 우리한테 얼마가 없죠? 100억이 없죠. 네. 배당도 주식입니다. 네. 그다음에 부동산도 다 돈이잖아요. 코인도 돈이고. 네. 근데 항상 그걸 아셔야 돼요. 많이 얻을 수 있으면 잘못됐을 때 잃는 리스크도 어때요? 커요. 네. 그래서 잘 되면은 대박이지만 망하면은 쪽박입니다. 그 다음에 471페이지 세금계산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세금계산서를 국가에서 가장 사랑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제 증빙이라고 있거든요. 네, 뭐라고 있다고요? 증빙. 네, 증빙이 뭐냐면 증명 서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증명 서류가 네 가지가 있어요. 세금계산서, 그다음에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그래서 나중에 회사 가시면 꼭 물건 사고 팔 때 요걸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왜냐면 이 네 가지는요 다 국세청에 뭐하죠?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서류를 일명 증빙이라고 표현을 해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세금계산서 증빙이 아닌 거 영수증은 얼마까지는 가능하죠? 영수증 얼마까지 하시면 돼요? 영수증 얼마? 네, 영수증은 3만원 이하까지는 영수증으로 받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3만원 넘는 건 증빙으로 받으셔야 돼요. 뭘로 받아야 된다고요? 증빙으로. 그거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영수증은 3만원 이하고 3만원 초과되는 건 뭘로 받으셔야 된다고요? 증빙으로 받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가산세 묻니다. 그러니까 영수증이라 그래도 우리 간이 영수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로 5만원짜리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2만원에 대해서 2% 정도 세금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퍼센트가 높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티끌모아 뭐죠? 태산됩니다. 그래서 쌓으면은 되게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3만원 넘는 거는 꼭 증빙으로 받으세요.
그래서 거기 471페이지 위에 1번에 보시면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종류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영수증 보시면 제일 밑에 일반적인 영수증이라고 있어요. 그래도 그거는 얼마까지만 받으셔라? 3만원까지만. 3만원 넘는 거 받으셔도 돼요. 그 대신 3만원 넘는 거 받으시면 국가말을 안 들었으니까 세금을 더 내면 됩니다. 그래서 격리 직원이 해야 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3만원 이하는 뭘로 끊는 거예요? 영수증으로. 그리고 3만원 넘으면 뭘로 받는 거예요? 징빙으로. 이런 걸 관리하는 것도 직원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가산세 이런 거 내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당연히. 가산세는 안 내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471페이지 밑에 보시면 우리 세금계산서는요 2매 발행해요. 몇 매 발행한다고요? 2매. 그래서 공급하는 자랑 공급받는 자 이렇게 이제 2매를 발행을 하도록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공급하는 자가 매출자입니다. 무슨 자예요? 매출자. 그럼 공급받는 자는요? 매입자. 근데 매출자, 매입자라고 안 해요. 세법에서는 무조건 공급하는 자, 공급받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5년 보관하셔야 돼요. 몇 년 보관이요? 5년.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영수증은 현재는 5년인데 지금 꿈틀꿈틀 되고 있어요. 나중 되면 10년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요즘엔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10년 쪽으로 옮겨지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있는 필요적 기재사항 외우셔야 돼요. 무슨 적 기재사항이요? 필요적 기재사항. 그래서 네 가지가 있어요.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랑 상호 및 성명,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 그 다음에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세.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기억만 나면 돼요. 저희가 순서대로 외우셔야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몇 가지밖에 없다고요? 한 가지. 그게 뭐냐면 결손금 처리 순서. 그거는 무조건 순서대로 외우셔야 되고 나머지는 기억만 나면 돼요. 왜냐면 순서대로 나열하시고 이런 거 없어요. 그거 하나 빼놓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은요 왜 공급하는 자가 더 길죠? 왜 그러냐면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급하는 자가 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누가 한다고요? 공급하는 자. 그래서 공급하는 자가 훨씬 더 길어요. 그리고 공급받는 자는 뭐만 있으면 돼요? 번호만 있으면 돼요. 이 번호만 있으면은 국가가 뭐 할 수 있는 거죠?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무슨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냐면은 이거 누구랑 거래했는지, 그 다음에 얼마 줬는지, 이런 것들을 요 내용만 있으면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무슨 적 기재사항이라 그래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472페이지 보시면 거기 이쁘게 잘 해놨어요. 뭘 잘 해놨냐면 우리 필요적 기재사항은 굵은 선이 다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세금계산서에 보면은 테두리가 굵은 데 있거든요. 거기를 무슨 적 기재사항이라고 한다고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인데 필요적 기재사항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472페이지 밑에 보시면은요,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전자세금 계산서.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는 뭐냐면 말 그대로 세금 계산서를 뭘로 발행하는 거예요? 전자로. 그래서 인터넷으로 발행하는 걸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뭘로 발행하는 거라고요? 세금 계산서를 전자로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법인은 무조건이고요. 개인은 우리는 일단 1억 원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1억 원 이상이신 분. 우린 얼마로 기억해야 된다고요? 1억. 왜 그러냐면 2024년 6월 달까지 1억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을 언제 보죠? 2024년 2월 달에 봐요. 그래서 얼마로 기억하셔야 돼요? 1억. 근데 2024년 7월 달부터는 얼마로 바뀌어요? 8천만 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8천만 원이 됩니다. 그거 참고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473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시면 전송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전송. 전송이 뭐냐면은 전자세금 계산서는 발행한 다음에 국세청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 보내는 걸 뭐라 그래요? 전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송은 언제까지 하셔야 되냐면 이날까지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하셔야 되냐면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프로그램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요, 발행하면 전송이 같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발행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홈택스라 그래서 국세청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무료로 발급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회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건 유료예요. 왜냐면 프로그램을 뭐 주고 사야 되죠? 일단 돈 주고 사야 돼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프로그램을 사더라도 발행할 때마다 회사한테 돈을 줘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돈이 좀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행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좀 작은 회사들은 요거를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면 돈 들어가는 거 좋아요, 싫어요? 일반적으로 작은 회사는 싫죠, 사장님들이. 그 다음에 좀 큰 회사들은 프로그램을 많이 쓰는데 저도 한 두세 군데에서 전송해봤지만 쉬워요, 대빵. 발행하는 거는 쉽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거기 밑줄 쳐져 있는데 5년간 보관 의무, 보존 의무 면제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면제해 주신다고요? 5년 동안. 그래서 5년 동안 면제가 된다라는 거, 그 부분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원래 영수증 5년 보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국세청에 전송하면은 국세청이 알고 있으니까 뭐 할 필요 없다? 보관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라고 있어요. 요거는 언제 쓰시는 거냐면 싸움 났을 때. 뭐 났을 때요? 싸움 났을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하는 게 좋은 걸까요? 안 하는 게 좋은 걸까요? 당연히 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왜 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 뭐 당연히 좋은 게 좋은 거지만 싸움 나는 경우들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싸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라고 해서 발행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국세청에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래 건당 금액은 5만 원 이상이면 돼요. 얼마 이상이면 할 수 있어요? 5만 원 이상.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막말로 끝까지 간 거예요. 어디까지 간 거라고요? 끝까지. 네.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만약에 우리 회사가 거래처랑 싸웠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랬더니 거래처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죽어도 너한테 세금 계산서 안 줄 거야. 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네, 그러면은 나는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받아야 되는데 세금 계산서 줄 거다 안 줄 거다? 안 줄 거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럼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원래는 누가 발행하는 거냐면 매출자가 발행하는 건데 국세청에다 신고하면은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라고 해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셔야 되냐면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거의 안 나와요, 이런 문제는. 저희 시험에 내기에는 좀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라 그렇게 많이 내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474페이지 보시면 거기 그 특례라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있어요? 특례. 특례에 보시면은 진한 글씨로 월합계 세금 계산서라고 있을 거예요. 원래 세금 계산서는 거래 하나당 하나씩 줘야 돼요. 원래는 원칙은. 네, 근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가 있냐면은요. 이것도 하나의 낭비잖아요. 왜냐면 거래가 100개야. 그러면 세금 계산서 몇 개 줘야 돼요? 100장을 줘야 돼요. 원칙은.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낭비다 보니까 월별로 합계내서 세금 계산서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발행을 하면은 세금 계산서 몇 장만 주면 되죠? 한 장만 주면 돼요. 그래서 거래처랑 거래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거래처한테 꼭 얘기해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저희는요 세금 계산서를 한 장만 드려요. 그러니까 월합계로 드려요. 한 달에 한 장만 드려요. 괜찮으세요?라고 꼭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거래처가 저희는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한 달에 몇 번만 주면 돼요? 한 번만. 근데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아니요,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주시면 안 되고요. 거래 있을 때마다 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원칙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거래가 10건 있으면 그런 회사는 몇 장 줘야 돼요? 10장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 다음에 475페이지 보시면 수정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수정. 우리 수정 왜 하죠? 네, 잘해서 잘못해서 잘못해서. 그래서 요거를 일명 수정세금 계산서라고 해요. 고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고치는 이유는요. 플러스라 고칠까요? 마이너스라 고칠까요? 네, 대부분 마이너스라 고쳐요. 네, 그래서 수정세금 계산서라고도 하고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라고도 해요. 네. 그리고 반품할 때 많이 쓴다 그래서 반품 세금 계산서라고도 하는데 정식 명칭은 뭐예요? 수정세금 계산서예요. 그냥 제가 뒤에 써드린 거는 요렇게도 표현한다지 이게 맞다는 아닙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476페이지. 요건 좀 어렵게 나올 때 한 번씩 나와요. 발급 의무 면제. 요거는 세금 계산서 뭐 해도 된다? 발행 안 해도 된다라. 네, 발급 의무 면제 파트세요.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은요. 우리가 원래 거래하면은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원칙은. 그래서 세금 계산서는 원래 이분들끼리 주고받는 거예요. 업자들끼리.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업자예요? 업자가 아니에요?
업자 아니고 우린 소비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수증 받는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택시. 택시는 우리 주로 소비자가 많이 타잖아요. 택시에. 그래서 택시 같은 경우에는 뭐 하죠? 영수증만 받을 수 있어요. 뭐만 받을 수 있어요? 영수증.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노점, 행사, 무인 판매기 이런 거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당연한 얘기죠.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안 되잖아요. 그리고 행상도 안 되고 자판기에서 세금계산서 나오는 자판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4번 잘 보세요. 몇 번 잘 보세요? 4번. 거기 4번에 보시면 소매업 있죠. 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발행이 가능합니다. 누가 요구할 때요? 상대방. 근데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소매업은요 이분들하고 거래해요. 소비자하고. 누구하고 거래한다고요? 소비자. 그러면 소비자하고 거래하니까 뭐 할 필요가 없죠? 세금계산서를 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소매업에 사업자가 올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단락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 업종 자체는 원래 뭐 하는 업종이다? 소비자하고 거래하는 업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일반적으로 안 줘요. 그래서 우리 물건 살 때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드릴까요?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단락을 해야 돼요. 저 세금계산서 필요하니까 세금계산서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셔야만 세금계산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이런 데도 왜 안 되냐면 소비자가 가서 그래요. 그래서 미용실 가갖고 세금계산서 주세요 그러면은 이상한 눈빛으로 볼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간주는 안 돼요. 왜냐면 간주는 진짜다 가짜다? 가짜예요. 그래서 가짜를 진짜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가 없어요. 가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 8번은 저기 다음 주에 볼 거예요. 8번은 다음 주에 공부할 때 많이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477페이지. 거기 밑에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라고 있어요. 뭐 이거는 저희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데 그래도 내용이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신용카드로 물건 팔면 세금 빼주는 거예요. 이건 개인 사업자만 돼요. 누구만 된다고요? 개인. 개인 중에서 10억 원 이하 파시는 개인만 돼요. 그러니까 좀 작은 회사들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중에서 10억 원이 안 되시는 회사만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려 1.3% 해줘요. 몇 프로요? 1.3%. 그 다음에 1,000만 원 이하까지만 공제를 해줍니다. 참고하시고. 근데 법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거 왜 생겼냐면은요. 국가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국가가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이런 데이터가 나왔어요. 어떤 데이터가 나왔냐면은 개인들이 옛날에 사업하셨던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왜 그랬냐면 옛날에는 카드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다 현찰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세금을 덜 내려고 현금 받은 걸 숨겼어요. 일부를. 옛날엔 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욕할 건 없어요. 왜냐면 지금도 그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표적으로 전문직 분들. 그 다음에 성형외과. 네, 성형외과나 이런 데들 보면은요, 현금으로 하면 깎아줘요. 그것도 원래 다 불법이에요. 네. 그리고 남대문, 동대문 같은 데 가면 뭐 밀리온이나 이런 데 가면은 거기에서 파시는 분들이 딜 걸잖아요. 무슨 딜 거냐면은 현금으로 주면 얼마 깎아줄게. 그 대신 현금 영수증 안 돼.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것도 원래는 다 뭐예요? 불법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 내기 싫어서? 네, 세금 내기 싫어서. 결론은 그거예요. 다들 똑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옛날에 비해서 세금을 많이 대는 효과가 나타난 거죠. 이 카드가 생김으로 해서. 그래서 국가에서 개인 사업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네. 그래서 조금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팔면은 일부 뭐 해주겠다? 깎아주겠다가 생긴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오세요. 요건 나중에 외울 거예요. 1.3%하고 1000만원은 추후에 외울 겁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487페이지. 487페이지에서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우리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구해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요. 무슨 세액에서 무슨 세액 뺀다고요? 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뺍니다. 그래서 제일 단순해요. 세법 중에서. 그 다음에 488페이지 보시면 대손세액공제라고 있어요. 요거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원래 대손은 시험에 잘 나와요. 원래부터. 대손의 뜻이 뭐라 그랬죠?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서 못 받는 돈. 세액은 세금이에요. 뭐라고요? 세금. 그 다음에 공제는 차감해 주는 거예요. 빼주는 거. 그래서 대손세액 공제의 뜻은 못 받은 세금 뭐 해주겠다? 빼주겠다. 네, 요거를 대손세액 공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손이 발생한다는 거는 국가 입장에서도 그렇고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네. 왜냐면 대손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돈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은 물건 팔았으니까 뭐 받아야 되죠? 돈 받아야 되죠. 맞죠? 근데 그 돈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근데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부가가치세예요. 무슨 세라고요? 부가가치세.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간접세예요. 그래서 간접세라는 거는 내 돈으로 내는 세금이에요? 남의 돈으로 내는 세금이에요? 남의 돈으로 내는 세금이에요. 근데 그 남의 돈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 못 받았으니까 세금 낸다 못 낸다? 네, 못 낸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손세액 공제라 그래요. 그래서 돈 못 받았으면 세금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대손 사유 있어요. 제일 밑에 보시면은. 그래서 첫 번째가 소멸시효 완성. 그래서 소멸시효가 뭐냐면은요. 법으로 정해진 기간을 소멸시효 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실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한참 저기 시장에서 갯돈 들고 날르는 게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쓸데없는 유행은 다들 잘 타요. 그 당시에 이제 여러 명의 어머님들이 그 갯돈을 들고 뭐 하셨어요? 도망갔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계셨냐면 그 어머님 중에 한 분이 아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었대요. 그리고 그분이 얻은 정보가 뭐냐면 5년만 도망 다니면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에요. 갯돈은. 몇 년이라고요? 5년. 그러면 몇 년만 도망 다니면 되죠?
5년만 도망 다니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아들이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난 이후에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바로 잡혔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5년은 맞는데 출국하면요 정지돼요. 네, 그래서 도망 다닐 거면 어디에서 도망 다녀야 돼요? 국내에서 도망 다녀야 돼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이래도 안 돼요. 전화도 원래 받으면 안 돼요. 네, 만약에 전화해갖고 내 돈 언제 줄 거야 딱 그랬는데 다음에 줄게 조만간 줄게 이러면은요 그날로부터 다시 5년이에요. 네.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하려면 그냥 완전 잠수를 타야지 뭐 어떤 돈 주겠다라는 행위를 한다거나 그러면 이게 연장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소멸시효 완성시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겁나.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뭐 첫 번째가 소멸시효 완성이고 그 다음에 요게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와요. 489페이지 보시면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되는 수표나 경과된 수표나 결론은 뭐냐면 수표나 어음은 부도 발생한 날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야 돼요? 6개월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대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거기 밑에 보시면 10년까지 돼요. 대손은 몇 년까지 된다고요? 10년. 그리고 얘는 확정 신고만 가능해요. 예정 신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신고만 된다고요? 확정 신고. 그래서 10년이 되는 확정 신고까지는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489페이지 보시면 매입세 공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제라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입세액을 여기 보시면 빼잖아요. 요 빼는 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불공제 외우셔야 돼요. 무슨 공제요? 불공제. 그래서 불자가 무슨 불자죠? 아니 불자예요. 그래서 안 빼주겠다. 이거를 불공이라고 하는데 요거 시험 문제에 실기 쪽에서 엄청나게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거는 필히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불공 종류는 순서는 거기에 있는 거랑 좀 달라요. 첫 번째로 접대비. 저희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볼게요. 그래서 접대비는 접대라는 게 솔직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겁니다. 외국에서도 접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없어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접대 문화예요. 왜 그러냐면 이 접대 문화 때문에 엉망이 되는 거예요. 능력도 안 되는데 접대해서 뭔가를 얻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국가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한 거죠? 회사를 위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세금은 못 빼주겠다. 왜냐하면 접대는 당연히 하는데 이게 대부분 무슨 접대 많이 하죠? 술 접대 많이 합니다. 99% 이상 술 접대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 되는 회사에는 상무 있잖아요. 무슨 상무요? 술 상무. 술 상무가 진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술 먹으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골프 치러 다니고 접대하러 다니는 상무님을 무슨 상무라 그래요? 출상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 연예인들 중에서 이혼하신 분들 보면 이제 상대방 중에 출상무인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네, 이게 근데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뭐 기사나 이런 거 보다 보면은 뭐 어느 연예인 이혼했다. 네, 여자분들 이혼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사에 쭉 나오는데 거기 읽어보면은 상대방이 뭐 대기업의 술상무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술상무일 확률이 높은 게 어디서 만났냐? 그러면 대부분 다 골프장에서 만났대요. 네. 그러면 회사 갈 시간에 골프장에 가 있다는 얘기는 접대하러 갈 확률이 어떻죠? 높죠. 네. 그리고 어느 정도 뭐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측하면은 얼추 맞더라고요. 그래서 접대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왜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업무하고 관련 없는 것도 된다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갖고 오겠죠. 맞죠? 네. 그래서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요거 시험 문제 대빵 잘 나와요. 그래서 1000cc 이하는 제외. 경차 제외 8인승 이하. 그래서 요게 무슨 뜻이냐면 소형 승용차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승용차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건 안 됩니다. 근데 이 승용차를 보는 기준이 우리나라에서 1000cc까지를 경차라 그래요. 무슨 차라 그래요? 경차. 나라에서 경차 타라 그래요? 경차 타지 말라 그래요? 경차 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차 같은 경우에는 세금에서 빼줘요. 네. 근데 경차가 아닌 차들 있죠. 우리나라에 경차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종류는 일반적으로 타는 차들은 대부분 경차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 차들은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회사 가시면 직원용으로 나오는 차량들은 대부분 경차, 봉고차, 화물차, 네, 이런 것들은 직원들용으로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은 세금에서 빼주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직원들한테 경차가 아닌 승용차 사주는 경우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근데 무슨 문제 때문에 그래요? 세금 문제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승용차는 8인승까지 승용차로 보여요. 법에서.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건 뭐 대부분 5인승들이 많죠. 앞에 2명, 뒤에 3명. 네, 근데 어쨌든 법에서는 8인승까지 봅니다. 그래서 봉고차가 대부분 몇 인승이죠? 9인승. 네, 9인승들이 많죠. 앞에 3명, 가운데 3명, 끝에 3명. 9인승 이상들이 많죠. 그리고 영업용 승용차는 없어요. 저희 공부하실 때. 왜 그러냐면 영업용 승용차는 택시 회사, 렌트카 회사, 네, 이런 차량 관련된 회사만 영업용으로 인정을 해요. 근데 저희가 공부할 때 전산회계 1급부터는 제조회사로 나와요. 무슨 회사로 나온다고요? 제조회사. 그래서 영업용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CC를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몇 인승이냐.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세법에서는 승용차를 되게 싫어해요. 근데 세법에서 승용차를 싫어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좁아요. 근데 뭐는 많죠? 차는 많죠. 근데 웃긴 거 아세요? 이미 대한민국의 주차장 수 있잖아요. 이게 저기 뭐냐,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차량 대수보다 많아요. 주차장 수는. 근데 왜 찾을 데가 없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주차장 수는 지방에 있는 것까지 다 합친 거거든요. 네. 그럼 우리 어떤 데 가보면은 주차장 되게 넓은 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뭐 동물원이라던가, 네. 그런 데들.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저녁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주차장 대수는 많다라고 하는데 모자릅니다. 참고로 집도요, 모든 사람이 한 가구당 하나씩 이미 가질 수 있는 수는 넘었어요. 2000년대 중후반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없는 사람은 한 채도 없고 많은 사람은 몇백 채, 몇천 채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제 부익부 뭐 할 거예요? 빈익빈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미국은 그게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의 차이가.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커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면세 관련된 거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면세는 뭐를 안 내죠? 네, 세금 안 내니까 안 빼줄 거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왜냐면 안 내니까 안 빼줄 거야. 그러면 그 사람도 할 말이 없죠. 내야 되는데 안 빼줄 거야.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서 너는 안 내니까 안 빼줄 거야.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토지라고 쓸 거예요. 왜냐면 토지 사고 파는 것도 면세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꼭 요게 나와야 돼요. 불공이 되려면 세금계산서가 나오셔야 돼요. 근데 요거는 다음 주에 실기해 보시면은 대충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하실 겁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쭉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게 저기까지 한 거예요. 490페이지까지. 몇 페이지까지 한 거예요? 490페이지.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저기 11시 35분에 492페이지부터 볼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보고 그 다음에 실기 조금 할 겁니다.